저는 부산 항구에서 냉동창고 단지를 운영하는 이정은입니다. 38살이 되도록 제 인생은 계약서와 수치로만 이루어져 있었죠. 매출 그래프가 올라가면 만족했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면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문제가 생겼어요. 수출용 생선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바이어는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했고 싱가포르 업체는 예전 같지 않다며 계약 연장을 주저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숫자로만 관리해 왔는데 이제는 직접 원산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중간 유통업체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출발 전 아침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귀걸이를 끼려다가 문득 제 귓불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는 작은 별 모양점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누군가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는데 20대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기억을 붙잡으려 하니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귀걸이를 끼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차에 올라 경남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숫자와 계약서에만 매달려 살게 되었을까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남편 민수와도 요즘엔 일 얘기밖에 안 해요.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 혼잣말을 하며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일에만 몰두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라고 알려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3시간이나 지났더군요. 바닷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짠내와 함께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업무차 온 건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군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얼굴을 스쳤어요. 이런 바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부산 항구에서도 바람이 불지만 이곳의 바람은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더 시원했습니다. 포구 근처 작은 장터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 아이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아이가 혼자서 저런 일을 다 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아이의 손이 바닷물에 갈라져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일손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는데 제 시선이 아이의 귓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선명한 별 모양점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점은 제 기억 속 누군가의 것과 똑같았거든요. 10년 전 제가 떠나온 김하영의 귓불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생선 사실 거예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럼 이 도미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능숙하게 생선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2만 원이에요. 여기 2만 원. 아니, 4만 원 받으세요. 저는 돈을 2배로 주었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며 4만 원은 너무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귓불에 있는 별 모양점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하영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같은 자리예요. 서유라, 어디 가니?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는 내 엄마. 라고 대답하며 생선 상자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서율이라는 이름이었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안 돼, 말도 안 돼.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저는 서율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군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서율은 폭우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도 낡았지만 작은 화분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나름대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엄마 생선 가져왔어. 서율이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나온 사람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하영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많이 마르고 고단해 보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하영이었어요.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생겼더군요. 서율아, 수고했어. 누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줬니? 하영의 목소리도 예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듬직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박도연이라고 불렀더군요. 그리고 서율보다 어린 남자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아빠, 오늘 아줌마가 돈을 2배나 줬어. 서율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나무 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이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은.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 하영아. 오랜만이야. 저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하영의 모습에서 제가 떠나온 그 시간들이 느껴졌어요. 혹시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하영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 집 안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서율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요.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하영이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서율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절이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영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율이. 정말 예쁘네. 몇 살이야? 9살이에요. 서율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9살. 제가 하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으니까 계산이 맞더군요. 서율아, 방에 가서 숙제하고 있어. 도연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걸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율이. 누구 딸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아이예요. 선을 긋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영을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거든요.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요. 정은 언니,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영이 반문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영이 제게 말했던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언니,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당시 25살이었던 하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목소리였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도 기억났습니다. 미안해, 하영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다음날 부산으로 떠났어요. 하영을 혼자 두고 말이죠. 임신한 채로요. 언니. 하영이 제 표정을 보며 작게 불렀어요. 제 얼굴에 드러난 죄책감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저는 간신히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도연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지만 분위기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방을 잡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율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의 귓불에 있는 별 모양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이장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요. 하영이요? 그 애가 10년 전에 혼자 와서 아이를 낳았지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혼자 와서요? 네, 배가 불룩한 채로 왔어요. 아무한테도 연락처 하나 안 남기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정도만 들어도 충분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요. 의심만으로는 안 되겠더군요. 다음날 오후 저는 서율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렸어요. 아이가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율아, 이모가 예쁜 조개 찾아줄게. 아이는 저를 따라왔어요. 순진하고 맑은 아이였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속이는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확실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아는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기였던 김 박사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정은아, 이게 무슨 부탁이야. 조용히 검사해줘. 제 간절함을 느꼈는지 김 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정은아, 부녀관계 99.5%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율이 정말 제 딸이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제 아이를 모른 척하며 살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에 올라 마을로 향했어요. 하영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실은 제 죄책감을 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영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하영아, 잠깐 나와줄래? 하영은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서율은 내 딸이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알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도연이와 둘째 아이는 어쩌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돌아보니 제 남편 민수가 서 있었어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참이었나 봅니다. 민수야, 어떡해. 회사에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해서 찾아왔지.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하영을 위아래로 흘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설마 이 촌스러운 여자가 당신 옛 애인이야? 그리고 저 아이가 사생하고? 민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저는 화가 났지만 민수는 계속했어요. 정은아, 정신 차려. 여기 남으면 회사와 결혼을 모두 잃는다고. 선택해. 차가운 최후 통첩이었어요. 하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들어 올릴 것처럼 거세게 불었어요. 민박집 창문으로 번개가 번쩍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배가 뒤집혔대. 마을 사람이 소리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푹으로 뛰어가 보니 하영이 서율과 둘째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언니, 도연이가. 하영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바다에서는 구조대가 수색을 하고 있었지만 폭풍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1시간 후 도연이 의식을 잃은 채로 구조되었어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어요. 시내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죠. 구급차가 폭풍우 때문에 못 온대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 차로 갑시다. 저는 민수가 가져온 SUV 키를 낚아챘어요. 민수가 뭐라고 하려 했지만 저는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운전하는 건 정말 무서웠어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뒷좌석에서 하영이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정신 차려. 우리 서유리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잖아. 하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의료진이 급히 도연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하영이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곧바로 수납창구로 갔어요. 수술비 전액 결제할게요.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수술 시작하세요. 저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어요.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도연의 생명이었죠.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하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하영이 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그때 민수가 나타났어요. 표정이 차가웠어요. 정은아, 이야기 좀 하자. 저는 하영을 잠깐 두고 민수를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이혼하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허탈했어요. 회사는 함께 지키겠다. 하지만 넌 자유다. 이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민수는 이혼 서류를 제게 건네고는 조용히 떠났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었어요. 도연이 깨어났을 때는 수술 이틀 후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영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은 씨. 도연이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우리 곁에 있으면 불편해요. 떠나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도연아. 하영이 울며 말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을 생각해. 이분이 계시면 계속 이상해질 거야. 도연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의 존재 자체가 이 가족에게는 위협이었죠. 서율이 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마을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하영의 집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박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영아, 10년 전 내가 너를 떠난 건 정말 큰 실수였어. 그때 난 겁이 났던 것 같아. 책임지는 게 무서웠고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두려웠어. 하지만 서유를 보니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말이야. 서율은 내 딸이지만 동시에 너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기도 해. 도연의 말이 맞아. 내가 있으면 너희 가정이 흔들릴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여. 내 남은 재산은 서율의 미래를 위해 써줘. 교육비든 결혼 준비금이든 상관없어. 그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그리고 서율에게는 언젠가 그 아이가 궁금해할 때 말해줘. 멀리서 항상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하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게 조용히 문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발걸음을 멈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은이 남긴 돈으로 새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낡은 분교 대신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생긴 거였죠. 서율은 새 학교 소식을 들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새 학교에 컴퓨터실도 생긴대요. 하영은 그런 서율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도연은 퇴원 후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그를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하영에게 말했어요. 뭐가 미안해? 그분을 그렇게 내쫓은 건 고마운 분인데 말이야. 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려운 상황이었어.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정은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율은 종종 바다를 바라보며 종이배를 띄웠어요. 그 배에는 항상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 모양점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는 그 배가 어디론가 떠내려가기를 바랐어요. 언젠가 그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안개 낀 새벽마다 폭우 끝에 여자가 혼자 서 있다는 거였어요. 분명 정은 씨 같았는데. 아니야, 그냥 안개에 눈이 헷갈린 거야. 하지만 그 목격담은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서율의 생일이 되면 더 자주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서율이 하영에게 물었어요. 엄마, 제 귓불에 있는 이 점이 뭐예요? 하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특별한 표시야. 별 모양 점은 가족의 표식이래. 그럼 저랑 같은 점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하영은 서율의 순수한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있어. 멀리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율은 또 다시 종이배를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접었습니다. 별 모양점을 가진 엄마에게. 저는 잘 자라고 있어요. 새 학교도 생겼고 친구들도 많아요. 언젠가 꼭 만나요. 아이는 그 종이배를 바다에 띄웠어요. 밤바다의 파도가 그 작은 배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부산에서 정은은 회사 일에만 매달렸어요. 이혼 후 더욱 일에 집중했죠. 하지만 가끔 서율 생각이 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리웠어요. 특히 서율의 생일이 되면 정은은 회사를 일찍 나와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마을 근처까지 가서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안개 낀 새벽 폭우에 서 있는 건 정말 정은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서율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잘 자라고 있구나. 정은은 혼잣말을 했어요. 서율이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해 겨울 서율이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이는 생일날 또 종이배를 띄웠습니다. 별 모양점 엄마, 전 이제 10살이 됐어요. 꿈이 생겼어요. 커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 종이배는 파도를 타고 멀리 떠나갔어요. 마치 진짜로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부산에서 정은은 서율의 앞날을 위해 교육기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대학에 갈 때 도움이 되겠지. 정은의 사랑은 그렇게 멀리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서율은 모르지만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새 학교가 완공되던 날, 서율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바다 너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함께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이 바람을 타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마도 정은에게도 닿았을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가을이 왔어요. 서율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하영과 도연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은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후회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서율의 행복을 위해 멀리서 지켜보는 엄마로서 말이죠. 별 모양점은 그렇게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 모녀를 잇는 특별한 표식이 되었어요. 마을의 바다는 오늘도 파도 소리를 내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움의 이야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희망의 이야기를 말이에요.